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시대, 각 국가의 활의 역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활이라는 게 다 똑같아 보이지만 활을 사용하는 민족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시대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활의 형태나 기능도 천양지차입니다. 현대에 화기가 발명되면서 활과 궁술은 이제 스포츠용으로 넘어왔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주 강력한 살상 무기였습니다. 화기가 등장하기 전 냉병기 시대에는 시대를 거듭할수록 활도 발전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일한 목재로 만드는 활, 단순궁이 사용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여러 목재들을 섞는 복합궁이 만들어졌고 더 활 제작술이 발달하면 더 다양한 재료들을 섞는 합성궁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부터 세계의 각 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의 활, 효시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국뽕 주입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양궁의 실력은 세계적이고 또 유독 명궁과 관련한 신화와 전설이 많이 내려올 만큼 활의 민족이었습니다. 명궁이나 명궁수의 신화나 전설은 중국에서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몽골이나 만주 지역의 유목민족 그리고 한국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우리 민족은 민족적 원류가 다르다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대 신화일수록 영웅의 탁월한 능력은 궁술의 실력으로 평가받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신화 속 명궁수는 주몽일 겁니다. 주몽이 우리나라 명궁수의 캐릭터들을 대표하는 만큼 고구려 활의 성능이 당시 아시아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고구려는 복합궁을 사용했는데 고구려의 활을 맥궁이라고 불렀습니다. 맥궁의 맥은 우리 북방의 민족을 일컫던 예맥 쪽의 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맥궁을 복원할 수는 없고 다만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수렵도에 묘사되어 있는 고구려의 맥궁은 길이는 짧은 편에 속하고 유난히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탄력이 좋았다는 뜻인데 수나라나 당나라 때 쓰였던 활의 위력과 비교해보면 사정거리나 관통력이나 어느 면에서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고구려 맥궁에 대해선 중국 측 기록 위서에서도 고구려에서는 맥궁이라는 좋은 활이 산출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고구려의 맥궁만큼이나 휘어져 있는 활은 고구려와 몽골의 흉노족 혹은 기타 유목민족들이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인구 비율 중엔 유목민족 비율도 큰 부분을 차지했고 고구려의 지리적 특성상 생활면도 그들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고구려는 유목민족의 전투력을 그대로 흡수했고 기마병이 발달하다 보니 활에 대한 관심도 컸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고구려 기마병들이 말을 타며 뒤를 돌아 활을 쏘는 배사법, 이른바 파르티안 샷을 구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르티안 샷은 정말 고도의 기마술과 궁술이 접해진 기술로 페르시아 유목부대, 몽골 초원의 유목 기마민족, 만주 지역의 기마부대가 아니고서는 감히 도전해보기도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고구려는 철로 만든 활, 철궁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사가 아니라 야사에 기록된 일화라 믿을 수는 없지만 안시성 전투 당시 당태종 이세민이 안시성 성주가 쏜 화살에 눈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때 안시성 성주가 쏜 화살이 철궁이었다고 합니다. 성 위에서 저 멀리 적군의 지휘관 자리에 앉아있을 당나라 황제에게 눈을 맞췄다는 건 사정거리가 엄청났다는 거죠. 의외로 신라 병사들의 궁술도 강력했습니다. 신라인들은 궁로, 즉 석궁 제작술이 뛰어났습니다. 고구려는 기마술을 활용해 궁술을 연마했다면 신라인들은 특유의 공예술을 접목해 우수한 석궁을 제작했죠. 신라가 한창 삼국통일전쟁을 전개하고 있을 무렵 육두품 출신의 구진천이라는 기술자가 천본호라는 석궁을 만들어냅니다. 천본호는 이름 그대로 천걸음 앞까지 날아간다는 뜻이죠. 참고로 평범한 활의 평균 사정거리는 60보였습니다. 그리고 구진천은 연사가 가능한 석궁 만노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본호와 만노는 신라의 나당전쟁 당시 매수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투입되어 큰 활약을 했습니다. 한 번은 당나라 황제가 구진천을 데려와 석궁을 만들려고 협박했으나 그때 만든 석궁은 30보밖에 날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나라 황제가 기술자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성능의 차이가 크게 나느냐고 묻자 구진천은 중국의 나무 재질이 신라에 비해 수준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답니다. 한반도의 재통일을 이룬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했던 만큼 궁술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고려는 활과 석궁을 거의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가면은 활 기술이 발달해 연사가 가능한 석궁도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성리학 국가였던 조선에서도 물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활쏘기만큼은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성리학적으로 군자가 되기 위한 덕목 중 활쏘기도 있었죠. 군 장교를 선발하는 과거 묵과 전형에서는 6가지 시험 영역이 있었는데 300m 거리의 관역을 화살로 맞추는 목전, 150m 거리의 관역을 화살로 맞추되 굉장히 짧은 화살을 사용해야 하는 편전, 100m가 채 안 되는 거리의 관역을 화살로 맞추되 이번에는 굉장히 무거운 화살을 사용해야 하는 철전, 이렇게 3개의 활쏘기 종목이 있었고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사, 말 위에서 창을 휘둘러 지푸라기를 배워야 하는 기창, 그리고 말 위에서 공을 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격구 등 기마술 3종목이 있었는데
6가지 종목 중에서 4개가 활 쏘기 실력 평가고 독연 평가는 아예 없죠. 잠깐 활이 아닌 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최종병기 활과 영린에서도 나왔듯 조선시대에는 애기살이라는 화살이 유행했는데 화살이 짧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이 애기살은 조선의 자존심이었을 정도로 짧지만 화살의 속도와 관통력이 남달랐습니다. 애기살의 핵심은 꽝의 깃털인데 꽝의 깃털은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애기살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애기살을 맞은 적군은 자기가 화살에 맞았는지도 모를 정도였다고 하네요. 예전에 스펀지에서 애기살 위력을 테스트해봤는데 자동차 유리를 박살냈다고 합니다. 애기살은 한자어로 편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애기살은 숙련된 궁수가 아니면 다루기 어려웠고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화살은 유엽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활 이야기로 돌아가보면 조선 군인의 주 활은 동물의 뼈나 뿔을 섞은 각궁이었습니다. 조선의 각궁은 물소의 뿔과 민어의 불에를 섞었는데 이 두 재료를 섞으면 아주 단단하고 먼 사정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활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각궁은 임진왜란 때 애용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전 조선군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신립장군은 일본의 조청을 먼저 보고 조선의 활이 더 강하다고 했는데 이게 허언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신립은 잘못된 전술을 지고 말았지만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활 능력 면에서는 확실히 한국에 비해 뒤떨어지긴 했으나 그렇다고 형편이 없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식의 유럽과 비교해보면 활 제작술도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한국보다 분열시대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겪었고 우리나라 전쟁사보다 훨씬 더 격동적인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결코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국은 내부적으로 공성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성용 무기로서 활이 많이 발달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석궁이 있는데요. 석궁과 쇠로 만든 석궁 쇠뇌는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진시황의 천하통일전쟁 때 사용되었던 석궁의 화살은 촉은 물론 화살대까지, 그러니까 화살 전체가 철로 구성되어 있기도 했죠. 노라고 불리우는 석궁과 쇠뇌 등은 중국에서 시대를 거듭하며 계속 발전했습니다. 중국은 유독 몽골의 유목민족과 많이 싸우면서 기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활을 많이 제작했죠. 고대를 넘어 중국의 중세 근세 시기에는 화창이라고 해서 화염을 방사할 수 있는 화살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불화살이 아니라 나무통 끝에 화염통을 설치해놓고 기계로 쏘아 올리면 화염통에서 화염이 방사되는, 어떻게 보면 투창이 가능한 화염 방사기였죠. 일본은 활보다는 검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섬나라에다가 산이 워낙 많아서 기마병이 약했던 편이었고 보병전에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기후가 활을 만들기 위한 좋은 재료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재료들을 섞은 합성궁을 사용했는데 일어 발음으로 합성궁을 고세이큐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의 고세이큐는 한반도의 활과는 완전히 반대로 엄청난 장궁을 사용했습니다. 거의 180cm에 가까운 장궁을 사용하다 보니 무게감을 줄이기 위해 활의 두께를 얇게 제작했습니다. 성능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장궁을 화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2m가 넘는 화궁도 있었다고 하네요. 한국의 각궁처럼 휘어져 있는 활과 일본의 고세이큐 화궁처럼 길게 퍼져 있는 활 중에서 탄력성이 어느 게 더 강하겠습니까? 사정거리 면에선 일본의 활이 한국의 활 위력을 절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오랜 시간 사무라이들의 봉건시대였던 막부시대를 거치느라 지방 특색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활들도 각 지방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중일 활의 차이를 살펴봤는데 활의 역사 2부에서는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활을 가장 잘 활용했던 유목민족들의 활과 서양의 활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